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규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문명 세 번째 시간, 지중해 연안의 문명인 히타이트, 페니키아, 헤브라이, 에게, 이렇게 해서 오늘 문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이었어요. 자, 우리가 그동안 어떤 내용 배웠죠? 네, 4대 문명의 전체적인 특징 공부했고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을 비교했고요. 인도 문명을 인더스 문명과 겐지스 문명으로 나누어 비교했고요. 중국 문명을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특히 상왕조와 주왕조의 특징을 비교했고, 또 그 중에서도 주왕조의 혈연적인 봉건제, 종법 질서, 천명사상, 덕치주의, 정전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좀 가벼워요. 그 전에 앞에 내었던 내용이 굵직굵직하다면 오늘은 조금은 가볍지만 한편으로는 또 인간의 연결고리로서 중요한 내용들이고, 앞서 배웠던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중국, 인도가 각각이 이제 단독 주제로 출제될 만한 굵직굵직한 덩어리였다면, 오늘 배우는 얘들은 이 자체를 메인 주제로 단독 주제로 나오기는 조금은 힘들어요. 다만 얘들은 약방의 감초처럼 그 앞서 배웠던 이집트, 인도, 그 메소포타미아, 중국 이런 데가 나올 때 있잖아. 거기 선지로 엄청나게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들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함정을 잘 피해갈 수 있어요. 선지 친구들입니다. 자, 봅시다. 오늘 이제 세 번째, 이제 지중해 연안의 문명에서 히타이트, 페니키아, 헤브라이, 에게 공부할 건데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도를 먼저 볼게요. 항상 세계사는 지도가 중요하다겠죠. 말 그대로 여기 지중해, 이 지중해 연안에 이쪽 문명이야. 여러분 기본적인 지리는 아시나요? 여기가 어디야? 이 장어 모양이 어디예요? 네, 이탈리아. 나중에 로마가 나오는 여기 이탈리아고요. 여기 이집트, 여기가 이제 북아프리카, 그리고 여기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이 우리가 그 전에 공부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이고요. 여기가 이제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의 그 터키가 있는 쪽이고, 여기가 이제 그리스가 있는 그 에게, 아나톨리아 반도 그쪽이죠. 자, 이런 기본적인 지리, 명칭, 지역적인 위치 확인을 하시고,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지중해 연안에서 나왔던 문명인 히타이트, 페니키아, 헤브라이를 우선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히타이트부터 볼게요. 히타이트는 종족 이름이기도 하고 국가 이름이기도 합니다. 히타이트 같은 경우는 영역 정도가 여기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이쪽 정도의 넓은 영역을 다스린 종족인데, 얘들이 어떻게 등장했는지 볼게요. 자, 봅시다. 히타이트. 우선 얘들이 등장한 시기는 BC 200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빠른 시기는 아니야. 이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BC 3500년경, 그리고 이집트 문명이 BC 3000년경 이렇게 나온 이후 좀 후발주자라는 겁니다. BC 2000년경 무렵에 여기 소아시아, 아나톨리아 이쪽 소아시아 지역에서 성립했던 종족이고요. 얘들이 중요한 이유는 얘들은 키워드로 기억해두면 돼요. 철기. 히타이트 하면 철기입니다. 물론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히타이트가 최초의 철기를 사용한 문명이다, 종족이다, 이런 말을 썼는데, 요즘 이제 학술 연구 결과 그건 아니다. 최초로 쓴 건 아니다. 다만 얘들은 철기의 불순물을 재현하여 질 좋은 철기를 만드는 철기 재련 기술이 굉장히 뛰어났고, 그 품질 좋은 철기로 무장한 전차와 기병을 가지고 활발한 정복 활동을 벌였다. 이게 키워드예요. 히타이트 하면은 철제 무기와 전차 기병을 이용한 활발한 정복 활동을 펼쳤고, 이 히타이트 애들이 이 서아시아 지방을 휩쓰는 과정에서 히타이트를 통해서 발전된 철기 문화가 서아시아 지역에 전파됩니다. 그러니까 얘들의 역할은 철기 문화를 서아시아에 본격적으로 전파시킨 철기 문명의 전파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가 얘들이 어디까지 오느냐? 여기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 있죠? 이쪽까지 옵니다. 우리 메소포타미아 문명 기억하세요? 개방적인 지역이라 이민족의 침입이 빈번하고 왕조 교체가 빈번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수메르인, 우르와 우르크 도시국가를 만든 수메르인, 그 다음 아카드인, 마지막으로 누구? 아무르인. 이 아무르인들이 만든 국가가 바로 바빌로니아 왕국. 이 바빌로니아 왕국에서 함무라비 왕이 등장해서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을 통일하고 함무라비 법전을 만들었었죠. 그 이제 아무르인들이 만든 메소포타미아 문명, 바빌로니아 왕국. 그러니까 아무르인들의 바빌로니아 왕국이 얘들에게 무너지게 돼요. BC 16세기 아무르인들이 만든 바빌로니아 왕국이 철기를 앞세운 히타이트에게 무너집니다. 큰 축이 하나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어디까지 가느냐?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비견되는 문명이 어디였죠? 네, 여기 이집트. 이 이집트 문명과도 충돌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력했다는 거야. 그래서 당시 이집트에 람세스 2세라고 굉장히 유명한 왕이 있거든요. 이 왕과도 이 람세스 2세가 이끄는 이집트의 군대와 히타이트의 군대가 격돌하는 카데시 전투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EBS 교재 자료로 나왔어. 그러니까 자료로 이게 되게 탐구 자료로 되게 많이 나와요. 강조하더라고요, 이번에. 그러니까 이 자료에 이집트와 충돌했다. 이집트와 전투를 벌였다. 카데시 전투 이런 게 나오면은 히타이트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히타이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바빌로니아 왕국을 멸망시키고 이집트와도 충돌했던 이 강력한 철기의 히타이트는 어떻게 멸망했냐? 이게 좀 미스테리예요. 역사서에 제대로 기록이 안 남아서 이게 그들이 남긴 역사서도 없고 유물을 남겨있지 않아. 어느 순간 갑자기 소리 소문 없이 히타이트가 슉 사라집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12세기 이후에 쇠퇴 및 멸망하게 된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 서아시아 지방을 철기로 주름잡던 히타이트가 사라진 이후에 다른 또 후국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여기 나오는 페니키아입니다. 페니키아. 이 페니키아는 히타이트가 사라진 BC 1200년경부터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이 히타이트가 철기의 약간 강력한 정복자 여기 나오듯이 이런 정복자의 느낌이었다면 페니키아는 약간 해상민족의 느낌이야. 페니키아는 육지보다는 주로 바다에서 활동하는데 이 나오죠? 지중해와 흑해 이런 바다, 지중해랑 흑해를 중심으로 해상무역에 종사한 상업활동에 종사한 애들이 페니키아 애들이에요. 뭐 페니키아 하면은 이 지중해와 흑해를 무대로 뭘 했다? 해상무역에 종사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얘들의 핵심입니다. 지중해랑 흑해를 가지고 무대로 해상무역을 전개했던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상업민족이에요. 특히 애들이 이 해상무역을 하는 과정에서 주요 무역 거점으로 여기 북아프리카 지방에 카르타고라고 하는 식민도시를 건설을 해요. 이거 식민도시라 그래가지고 막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런 식민지가 아니야. 그러니까 체인점 만든 거야. 이 페니키아인들이 이 지중해로 막 무역 활동하는 과정에서 중간 거점으로 이 북아프리카 지역에 중간 거점인 식민도시 카르타고를 건설하는데 이게 되게 유명해요. 나중에 페니키아가 본거지가 역사 속에 사라진 이후에도 이 카르타고는 계속해서 전성기를 누리게 되고 얘들이 지중해의 패권을 두고 누구랑 싸우냐? 나중에 여기 들어오는 로마랑 격돌하게 돼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포에니 전쟁. 한때 로마를 멸망 직전까지 몰아붙였던 천재적인 전술가 한니발. 그가 바로 이 카르타고의 장군이에요. 자, 아무튼 이런 것들 얘들이 만든 식민도시 바로 뭘 기억해라? 카르타고를 기억해라. 자, 얘들은 해상무역에 종사한 애들이잖아. 다양한 이 지중해랑 흑해, 다양한 국가, 다양한 민족이랑 계속 상업활동을 하는 거야. 당연히 그러려면 그 해상무역을 편안하게 위해서는 당연히 그 무역 활동을 기록해놓은 문자가 필요한데 그 문자가 복잡해야 돼? 간단해야 돼? 그치, 간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상형 문자 막 이런 것처럼 글자 수가 많고 이러면 그 외우기도 힘들고 기록하기 힘들잖아. 그래서 얘들은 좀 이런 무역 활동을 편리하게 간소하게 기록하기 위한 좀 간단한 문자를 고안해냈는데 이게 바로 표음 문자입니다. 우리 한글이 표음 문자잖아, 얘들아. 중국은 표의 문자고 표음 문자의 특징이 뭐예요? 소리 나는 대로 발음할 수 있게 글자 수가 되게 작잖아. 적은 글자를 조합해서 많은 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얘들이 무역을 위해 표음 문자를 제작을 합니다. 해상 무역을 편리하게 위해서. 이들이 만든 이 표음 문자가 어디로 가냐? 그리스로 전파되고요. 이게 로마를 거쳐서 유럽으로 가서 나중에 뭐가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알파벳의 기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되게 문명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나오죠? 페니키아 문자. 얘들이 만든 페니키아가 그리스로 가서 오늘날의 알파벳의 기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얘들의 특산물이 자줏빛 염료거든요. 자줏빛이 뭔지 알죠? 그 보라색. 이게 되게 그들의 특산물이었는데 실제로 이 페니키아의 뜻 자체가 자줏빛 사람이란 뜻이야. 그만큼 이 자줏빛 염료가 되게 페니키아를 상징하는 그런 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해상민족 페니키아. 카르타고, 표음 문자, 알파벳의 기원 이런 것들 기억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또 동시에 히타이트가 12세기에 쇠퇴하고 나서 성장했던 하나의 민족의 페니키아라면 또 하나의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히브리족, 헤브라이. 오늘날의 이스라엘이에요. 헤브라이, 히브리족인데 얘들의 역사는 되게 길게 됐어요. 이게
BC 1500년경에 이 가나안, 여기 지도에 나오는 이 가나안 지역 있죠? 이 팔레스타인 지방, 여기에 이제 정착을 하다가 얘들이 교회 다니고 성경을 알고 있는 친구들은 제 말이 다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종교적인 색채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런 인문학이나 이런 문화 같은 인문학적인 걸 그 토대를 쌓을 거면은 종교적인 게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서양의 고전으로서 성경은 한 번 정도 여러분이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아무튼 BC 1500년경에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지방에 이 헤브라이인들이 정착을 하는데 이집트의 노예가 돼요. 이집트의 그 강대한 이집트 밑에 이집트에게 정복을 당해서 이집트의 노예가 됐는데 얘들이 나중에 이집트를 탈출하게 돼. 이게 바로 여러분들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야. 그때 당시 이집트의 노예였던 헤브라이족을 데리고 이집트 탈출했던 사람이 그 유명한 모세고, 이게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이해를 돕기 위한 보충 설명이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출애굽기, 엑소더스라고 하죠. 영어로 나왔었죠. 리들리 스콧 감독의 그 크리스찬 베일이 주연했던 엑소더스. 그게 이거예요.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헤브라이족을 전설적인 지도자인 모세가 그 이집트의 노예였던 헤브라이족을 데리고 그들의 고향인 이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성서의 출애굽기야. 탈출했다. 어디를? 애굽이 이집트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에 1200년경에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합니다. 1500년에 다시 했다며요. 근데 뭘 이렇게 오래 걸려요? 여러분들? 그게 이제 처음에 탈출한 다음에는 유목 생활을 하다가 이제 왕국으로 발전된 게 1200년경이라는 거야.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는데 그 왕국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고, 이건 그냥 형식이에요. 사울이고, 그 다음 왕이 여러분이 그 유명한 다윗,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이고, 그 다윗의 아들이 우리한테 지혜의 왕으로 유명한 그 있잖아요. 여자 둘이서 이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하니까 칼로 아이를 반으로 쪼개서 반반씩 나눠 가져라 하니까 한 여자는 오케이 콜 이러는 나머지 여자가 어떻게 그래요, 내 아이인데 그냥 저 여자 주고 말아요, 내 아이 죽는 거 못 봐요, 네가 진짜 엄마구나 했던 그 지혜의 왕 솔로몬. 이 3대 왕인 솔로몬 왕 때 엄청난 전성기를 누리게 되는데, 이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분열하게 됩니다. 실제로 솔로몬도 말기에 가면 맛이 가요. 막 사치하고 막 여자들 막 하고 막 그러는데 둘로 쪼개집니다. 북쪽에 이스라엘, 남쪽에 유다로 이스라엘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됩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기억나요? 이집트까지 정복해서 이 서아시아 전체를 최초로 통일한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좀 더 버티다가 그 이후에 신바빌로니아에 의해 멸망한다 정도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그냥 배경 지식이고, 헤브라이아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얘들은 쌤이 그랬죠. 초기 청동기 문명, 신권 정치, 신정 정치고 다신교, 기본적으로 다신교라고 했잖아. 근데 정말 특이하게 이 헤브라이족은 유일신을 숭배합니다. 오직 신은 한 분뿐이다.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10계명이 있잖아.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유일신 숭배 사랑. 이게 바로 그들의 종교인 헤브라이족의 종교인, 유대족의 종교인 유대교로 발전하게 돼요. 헤브라이, 히브리, 유대족 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유대교. 그리고 이 유일신 유대교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크리스트교와 신은 오직 알라 한 분뿐이다. 이슬람. 여기에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배경을 위해 알아두세요. 이게 가끔 자료에 가끔 나오니까. 이 남유다, 신바빌로니아에 멸망하는 걸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많이 생략되긴 했지만 예전에 나왔었거든. 바빌론 유후라 그래요. 유후가 눈물이야. 바빌론의 눈물이 나는 거야. 이제 이스라엘인이 나라를 빼앗겨서 바빌론에 끌려간 노예 생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 신바빌로니아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인을 해방시켜준 게 바로 누구냐면은 나중에 중요하게 나올 나라야.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그 키루스 2세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 대왕이야. 그래서 아케메네스 왕조에 의해서 다시 돌아갔다가 나중에 또 로마에 의해서 결국 또 멸망당하게 된다. 어쨌든 헤브라이에서는 결국에 솔로몬의 전성기였다. 이스라엘 왕국 건설했다가 전성기를 맞이했지만 분열되었고,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남유다는 신바빌로니아에 멸망됐고, 이들의 핵심은 유일신,
유대교, 기독교와 이슬람교에 영향을 주었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봐봐요. 이렇게 히타이트, 페니키아, 헤브라이 봤죠? 이제 우리는 좀 더 무대를 옮겨서 이 서아시아 지방을 떠나서 이제 우리는 어디로 중심을 옮겨가느냐? 여기를 에게해라 그래요. 그리스 문화가 태동하는 에게해. 이곳으로 이제 우리의 시점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간다고요? 여기 나오죠? 이곳 에게해. 그리스 문명이 태동하게 되는 에게해로 우리가 중심을 옮겨보겠습니다. 에게 문명에 대해 공부하게 될 거예요. 에게 문명은 다른 말로 지중해 문명이라고 하는데 이 에게 문명은 이제 초창기에는 누가 지배했느냐? 여러분 잠깐만. 죄송합니다. 자, 이 에게 문명은 둘로 나눠집니다. 크레타 문명과 그 주도하는 세력에 따라서 크레타 문명과 미케네 문명으로 나눠지게 돼요. 자, 에게 문명은 뭐랑 뭐로 나눠진다고요? 크레타 문명과 미케네 문명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크레타 문명은 BC 2000년경에 이 에게의 크레타 섬에서 발전한 문명이야. 그러니까 초기 에게 문명은 여기 지도에 나오듯이 어디? 네, 여기 되게 커다란 섬이고 평지가 되게 많아. 그러니까 농사 짓고 사람들이 살기 좋은 이 크레타 섬. 여기서 이제 발전한 문명이 바로 뭐예요? 이 크레타 섬을 근거지로 하는 크레타 문명. 이 크레타 문명이 여기 에게해죠. 이 에게해를 처음에 주도한 이 에게 문명을 초기에 주도했던 세력은 크레타 섬을 중심으로 한 크레타 문명이다 라고 아시면 됩니다. 이 문명은 당연히 뭘 기반으로 했죠? 네, 청동기를 기반으로 했고요. 여기서 대표적인 유적지가 바로 뭐냐면 크노소스 궁전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초기 에게 문명을 이끌었던 크레타 섬의 근거지를 둔 크레타 문명의 대표적인 유적이 크노소스 궁전이야. 이 크노소스 궁전을 만든 왕이 바로 누구냐? 대표적인 그 크레타 문명의 대표적인 왕 미노스 왕입니다. 미노스 왕의 궁전이 크노소스 궁전이에요. 이거 미궁이라고도 불러요. 라비린토스 미궁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렇게 에게 문명을 지배하던 크레타 문명은 누구에 의해 주도권을 빼앗기게 되냐? 이 미케네에 의해서 주도권을 빼앗기게 돼요. 크레타 문명은 미케네 문명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어떻게 된 거냐면은 여기 나오죠? BC 14세기경에 14세기에 이 그리스 본토에서 미케네인들이 남하해서 이 크레타 섬의 근거지를 둔 크레타 문명을 물리치고 이 에게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즉 에게의 주도권이 크레타에서 어디로? 미케네로 넘어갔다는 거야. 여기 나오죠? 지도를 볼게요. 그러니까 원래 에게 문명은 이 크레타 섬에서 청동기에 기반한 크레타 문명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는데 이 그리스 본토에서 내려온 미케네인들이 이 크레타 섬을 찍어 누르고 이 에게 문명의 주도권을 가져갔다는 거야. 여기 미케네 문명 주도권이 에게 문명의 주도권이 크레타 문명에서 미케네 문명으로 넘어갔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상징하는 게 바로 뭐냐? 여러분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본 테세우스 이야기 아시나요? 여러분들? 이것도 이제 간단하게 그냥 배경으로 알아두세요. 이해를 위한 거니까. 크레타 섬 그리고 미케네가 있죠. 초기 에게 문명은 누가 지배했다고요? 네, 이 크레타 문명, 크레타 섬에서 크레타 문명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미노스 왕이 있잖아. 아까 말했던 크노소스 궁전을 만든 미노스 왕. 당시에 이제 크레타 왕국이 이 미케네를 포함한 이 그리스의 여러 소국들한테 인신공양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힘이 셌다는 거야. 그래서 젊은 남녀를 매번 인신공양을 받는데 이 미케네의 전설적인 영웅이 등장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테세우스. 이 테세우스가 언제까지 우리나라에 이 젊은 남녀를 저 크레타 섬에 인신공양을 보내야 되느냐? 왜 인신공양을 보내는지 알아요? 이 미노스 왕은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인간이 아니야. 괴물이어서 반인 반수. 반은 인간이고 반은 소의 몸을 가지고 있는 미노타우루스라고 하는 이 소의 몸을 가진 괴물이야. 근데 차마 이 미노스 왕이 자기 자식인데 죽일 수는 없고 그래서 미궁, 라비린토스, 미궁이라고 해서 아까 그 크노소스 궁전 한번 들어가면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는 이 미궁을 만들어가지고 이 미궁에다가 라비린토스 이 미궁에다가 이 미노타우루스를 가두고 키우는 거야. 근데 먹을 걸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또 짐승이 괴물이니까
사람을 먹는단 말이에요. 식인하는 괴물이야. 그래서 자기 나라 사람들을 줄 순 없으니까 자기들이 식민 지배하고 있던 이 미케네나 다른 나라 소국들에게 인신공양을 받아서 이 라비린토스, 미국에 있는 미노타우스의 먹이로 던져주는 거예요. 참고로 이 라비린토스를 설계한 게 바로 누구냐? 다이달로스와 이카루스입니다. 이카루스의 날개 들어봤는데, 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미노스 왕이 당시에 굉장히 뛰어난 기술자인 다이달로스와 이카루스한테 라비린토스 한 번 들어가면 누구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미궁을 설계한 다음에, 근데 얘들은 알고 있잖아, 맞는 사람들이니까. 얘들이 통해서 이 미궁의 그 비밀이 밝혀질까봐 얘들을 탑에 가둬. 근데 얘들이 엄청난 기술자잖아. 그래서 탑을 벗어나기 위해서 날 수 있는 날개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인 다이달로스가 이카루스한테 이제 여기 탈출할 건데, 아들아, 하늘을 난다고 신나가지고 너무 하늘 높이 날지 마라. 그러면 태양에 가까워져서 이 날개가 녹아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카루스는 아버지의 충고를 어기고, 우와, 신다, 신나! 이러고 하늘 날다가 태양에 의해 날개가 녹아내리게 돼서 추락해서 죽게 돼. 그래서 이카루스의 날개라는 말이 나오게 돼요. 아무튼, 자신의 나라의 백성들이 이렇게 인신공양되는 걸 보다 못한 테세우스가 직접 크레타 섬으로 건너가서 이 미노타우루스를 때려 죽이게 됩니다. 어떻게 죽여요? 미궁에 있다며요. 아무도 모른다며요. 그때 도와준 게 테세우스에게 첫눈에 반한 미노스 왕의 공주 아리아드네 공주가 지혜를 발휘한 거야. 제가 밖에서 이 실을 잡고 있겠습니다. 이 실을 허리에 묶으시고 움직이세요. 그리고 나올 때는 이 실을 따라 나오시면 됩니다. 제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 아리아드네의 실탈의 도움을 받아서 미궁을 들어가서 이 미노타우루스를 때려 죽이고 이 실타래를 역으로 타고 올라와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신화의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봐봐. 일단 이 미노타우루스 뜻이 뭐냐면 미노스의 황소라는 뜻이야. 미노스 왕의 황소. 고대부터 황소는 용사를 상징합니다. 즉 미노타우루스는 괴물이 아니라 미노스 왕의 가장 믿는 이 크레타 섬의 최고 지휘관, 아마 장군을 상징할 거야. 미노스 왕의 황소. 그리고 이 장군이 지키던 크레타 섬의 최전방 요새가 이 라비린토스, 미궁이었겠죠. 근데 아리아드네라고 하는 내부의 배신자에 의해서 이 섬을 쳐들어온 테세우스랑 내통한 아리아드네에 의해서 결국엔 이 미궁이 무너지고 미노타우루스 장군이 전사하고, 이때부터 미케네가 크레타 섬을 점령하게 되고 미케네가 에게 문명의 주도권을 가지게 되었다. 뭐 이런 이제 상징하는 건데, 여러분 이건 제가 보충감이라서 자세하게 설명해드린 거고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만 기억하면 돼, 얘들아. 에게 문명, 초창기에는 청동기에 기반한 크레타 문명이 이들을 지배했고, 대표적인 거는 크노소스 궁전, 그리고 그리스 본토에서 남한 미케네인들이 이 크레타 문명을 무너뜨리고 에게의 주도권이 크레타에서 미케네로 갔다. 그게 바로 이 테세우스랑 미노타우루스의 신화다 했고, 이 사람들 미케네 문명은 굉장히 상무적 기풍이 강해요. 물을 숭상하는 기풍이 강해서, 그 트로이 전쟁 여러분 신화 아시죠? 이 트로이의 왕자가 넘어와가지고 헬레네라고 하는 그 공주를 데려가가지고서 일어난 전쟁 있잖아요. 트로이 전쟁. 이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한 게 이 미케네야. 그 미케네의 아가멤논 왕이 트로이 전쟁에 숙기를 이끌잖아요.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한 게 바로 이 미케네 문명입니다. 그만큼 상무적 기풍이 강했는데 얘들은 왜 멸망하게 되느냐? BC 1200년경에, 이건 좀 중요한 거예요. 도리스인들이 내려옵니다. 뭘 가지고? 치트키를 쓰고 와요. 철기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1200년경 철기를 가지고 온 도리스인의 남하에 의해 이 미케네 문명이 파괴되게 돼요. 이 도리스인들이 바로 누구냐? 영화 300의 주인공 스파르타인입니다. 그래서 이 에게 문명은 크레타 문명에서 미케네 문명으로 주도권이 넘어갔다. 크레타 문명은 청동기 크노소스 궁전, 미케네 문명은 상무적 기풍, 트로이 전쟁의 승리, 그리고 12세기 1200년경에 철기를 가지고 온 도리스인의 침입에 의해 멸망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는 모든 교과서에 나온 내용도 아니야.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아두고, 제가 이거 설명드린 이유는 흐름을 아시라고. 이 서양 문명의 흐름이 봐봐요.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문명, 흔히 우리가 오리엔트 문명이라고 합니다. 해가 뜨는 동쪽의 문명, 오리엔트 문명. 서양 애들 기준에서 이 이집트랑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태동한 이 문명이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에게 문명으로 넘어오게 되고, 또 이 에게 문명이 그리스로 넘어가게 되고, 이 그리스 문명은 알렉산더의 헬레니즘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 헬레니즘은 로마로 가게 되고, 그리고 로마는 또 유럽으로 문화가 넘어가게 되고, 이게 서양 문명의 기본과 흐름이에요. 이걸 알려드리려고, 뜬금없이 에게 문명이라 그러면 뭔 소리야 할까봐 알려드린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
여기 또 제가 이렇게 정리했으니까 교과서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과서에 없는 다른 교과서 내용들을 정리했고요. 여기 뒷장에는 선생님이 대표적인 각각의 문명을 상징하는 문제들을 실어놨으니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4번 프린트에는 선생님이 또 추가적인 문명에 관련된 이 4대 문명에 관련된 문제들을 다 실어 놓았어요. 그리고 이제까지 여기까지 배웠으면은 다시 우리가 여기 이 페이지에 나오는 이 페이지 뒷장에 나오는 이 4대 문명용 기출 선지들, 이거 실제로 시험에 나왔던 기출 선지들만 다 모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쪽에 나와 있는 정답을 여러분들이 가린 상태에서 1번부터 27번까지 각각이 어떤 문명을 상징하는지 맞춰보는 훈련을 하시면 4대 문명에서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을 일은 없을 겁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